나무는 속을 비웁니다. 오래된 나무는 대부분 속이 비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무는 나이를 먹을수록 중심을 비우므로 하늘과 땅의 소통을 이룹니다. 비어 있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텅 빈 공간입니다. 노자는 마차 바퀴의 중심이 비어 있어서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속을 비워내므로 많은 생명체들이 그 안에 깃들어 삽니다. 아늑하고 따뜻하며 숨기 좋은 그곳은 하룻밤 동물들이 쉬어가고 새들의 집이나 곤충들의 사냥터가 되기도 합니다. 살아서 몸을 보시하는 보살의 화신인 것이죠. 한편 나무가 속을 비운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는 지나간 시간을 잊고 오로지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필드입니다. 4년 전에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아픈 나무들을 돌봐온 나무의사 우종영 작가의 글이었죠. 나무의사, 나무병원, 이런 단어가 좀 생소해서 관심을 갖게 된 책이었는데요.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이야기의 종착지는 우리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둠지처럼 굳건하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 또 아무리 흔들려도 쉽게 뽑히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법, 그렇게 나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죠. 그런데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종영 작가는 우리에게 조금 더 넓은 세상의 안부를 건넵니다. 이제는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나뭇잎 사이로 흐르는 바람과 그 안에 깃든 수많은 생명의 숨결을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나는 나뭇잎에서 숨결을 본다입니다. 전작이 나무를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였다면 이번 책은 나를 넘어 우리 곁의 모든 생명과 어떻게 함께 숨쉬며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책입니다. 저자는 그것을 생태 감수성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생태 감수성이란 단순히 자연을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 나를 둘러싼 생태계의 생명력과 그들이 겪는 아픔과 변화에 깊이 공감하고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나뭇잎 하나의 떨림이 어쩌면 나의 호흡과도 이어져 있고 숲의 상처가 결국 우리의 삶과도 닿아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각이죠. 처음에는 평온한 숲에 관한 에세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읽어보니까 그 안에는 과학과 사회, 철학, 그리고 우리의 일상까지 모든 영역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연과의 상생을 통해 이 지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보자는 저자의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도 그 저자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지구 건강 되찾기 프로젝트에 동참해 볼까 합니다. 걷기, 분열된 나를 하나로 통합하는 행위. 저의 별명은 먼발입니다. 언발도 아니고 먼발이라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이 별명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걷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발을 냄새나는 것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몸에서 발만큼 중요한 기관이 있을까요? 발이 없으면 나무처럼 시속 0km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순수 우리말인 먼발은 소풍을 뜻합니다. 어릴 적 먼발을 다녀오면 어르신들이 원족 다녀오냐고 하였는데 일본어 엔소쿠에서 유래한 말인 원족은 직역하면 발이 멀리 다녀왔다는 뜻으로 소풍을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피크닉, 한자어로는 소풍인데 우리말로는 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소풍을 먼발로 불러봤는데 이 단어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살아남을지는 미지수지만 그만큼 제가
걷기를 좋아한다는 뜻이겠지요. 몸과 마음이 지쳐 건강을 잃고 나면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오역으로 밝혀진 이 문장을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없겠지만 이 문장이 살아서 회자되는 이유는 문장의 힘에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자신은 늙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에 젖지 말라는 말과 같으니까요. 내가 보유한 주식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처럼 말이죠. 이러한 신념은 불길합니다. 그리고 왠지 불길한 예감은 잘 들어맞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바로 걸어야 합니다. 사람은 종아리와 함께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걷지 않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늙는다는 뜻이죠. 다행히 코로나 사태 이후 걷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장거리 걷기가 유행입니다. 국내의 해파랑길이나 백두대간뿐만 아니라 산티아고 순례길과 네팔의 히말라야 트레킹처럼 국외에도 걷기에 매력적인 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걷기 열풍이 일어났을까요? 걷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걷지 않으면 마음이 몸을 무시하면서 교만해집니다. 걷기는 몸과 끊임없이 타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들이 아우성을 칠 때면 기계를 돌보는 엔지니어처럼 몸 구석구석을 점검하게 되죠. 그럴수록 마음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래 걸을수록 가슴에 있어야 할 마음이 발바닥에 머무르게 되고 그 결과 온몸이 발바닥의 지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걷기는 발바닥의 잔잔한 고통을 통해 몸과 마음을 화해시키는 행위입니다. 걷기는 일상으로부터 잠시 멀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꼭 거리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켜져 있다면 힘들여 떼어놓은 일상이 나와 여전히 딱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걷기란 일상으로부터 불거져 나오는 방해물을 걷어낸 상태입니다. 이는 완벽한 자유를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낯선 대상을 마주하는 데서 오는 관찰의 기쁨은 대상과 자신의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때때로 맨발로 걷기를 권합니다. 맨발 걷기란 걸으면서 땅과 소통하는 행위입니다. 신발을 벗어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밟으면 촉촉한 감촉이 전해옵니다. 맨발로 걸으면 아무데나 밟지 않으려는 발바닥의 조심스러움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행여 가시가 있지는 않은지 살피기도 하고 애벌레나 지렁이를 밟지 않으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온전하게 전해지는 땅의 질감이 온몸에 문신처럼 새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걷는다는 것은 자연과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땅과 교감하며 발맘발맘 걷다 보면 생태 감수성도 생깁니다. 땅과 접촉하지 않는 사람은 신과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신발을 신으면서부터 인간은 자연과 멀어졌습니다. 걷기를 통해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알싸한 고통이 다른 생명의 아픔처럼 전해오면서 환경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생깁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스킨십을 원합니다. 부드러운 발바닥으로 땅을 어루만지면 땅의 기운이 온몸을 정화해 줍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걸을 수 있는 만큼만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걸으며 길 위에 떨어진 나뭇가지나 조그만 돌멩이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무심히 떠가는 구름을 쪼개보거나 이웃 구름과 만나게 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보기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걷기는 나무가 그토록 하고 싶어 하는 일입니다. 일단 걸어보세요. 걷기의 힘이 무한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방 안의 코끼리.
말의 힘. 옛날 집 마당에는 나무를 심지 않았어요.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집에나 작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마당은 곡식을 널고 빨래를 말리며 깨를 터는 곳으로 쓰였기 때문이죠. 근래에 들어서야 도시 근교의 집들이 마당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가끔 느티나무처럼 키가 큰 나무를 심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 심을 때는 나무가 얼른 자라서 그늘을 드리워 주기를 기대했겠지만 어느덧 장성해서 집을 삼킬 정도로 위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면 낙엽이 지붕의 물바지 홈통을 막아 집이 새는가 하면 집안이 습해지며 곰팡이가 번져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을 표현한 한자가 피곤할 곤자입니다. 울타리 안에 심어진 나무를 표현한 것입니다. 피곤하다, 공경에 처하다, 곤비하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나무는 천천히 자라므로 우리는 나무가 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은 알겠지만 마치 자식이 크는 줄 모르다가 어느덧 훌쩍 커버린 것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집안에 큰 나무가 심어진 것을 집안의 느티나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방 안에 코끼리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집안의 느티나무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어느새 공경에 처하는 일이라면 후자는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다 큰 코 다치는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어느 날 새끼 코끼리가 방 안에 들어와 떡 버티고 나가질 않는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먹이를 주지 맙시다?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냥 모른 척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얘기가 오고 가지만 당장 아무 문제가 없으니 모른 척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사이 어느덧 코끼리의 덩치가 커져 집을 부수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모두가 알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얘기하길 꺼려하는 현상을 방 안의 코끼리라고 말합니다. 명백히 문제가 있는데도 무시하며 수다쟁이까지 입을 다물게 하는 불편한 진실을 에둘러 표현한 메타포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이미 커져버린 방 안의 코끼리입니다. 시급한 문제인데도 사회와 정부 기업들이 주의 깊게 다루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려는 또 다른 이유는 일부 정치인이나 기업, 심지어는 일반 시민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과 무관심은 기후 안정화를 저해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과 행동의 추진을 막는 데 일조합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매우 드문 사건이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인 검은 백조와 방 안의 코끼리를 합쳐 검은 코끼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말하자면 매우 드물긴 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외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금융위기나 대규모 자연재해, 팬데믹 같은 전례 없는 사건들이 검은 코끼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재난이 지금까지 운 좋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가 외면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죠. 2020년 검은 코끼리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에 직면했죠. 바이러스는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었고 수많은 사망자를 낸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경제와 사회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스페인 독감 이후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국가와 개인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팬데믹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엔데믹이 선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이 발생한 원인을 직면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그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문제를 외면합니다. 그래도 집안의 느티나무, 방 안의 코끼리, 검은 코끼리 같은 용어가 있어서 희망적이지 않나요? 최소한의 인식은 할 수 있게 하니까요. 희망.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11월 말이 되어 가는데도 단풍이 예쁘게 물들지 못하고 낙엽도 제때 떨어지지 않는 것이 눈에 밟힙니다. 나무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무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어떠한 질문을 해도 매번 똑같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서 그래. 그렇지. 움직일 수 없어서 그렇지. 지난번 가지를 왜 그렇게 벗었느냐고 물었을 때도 똑같은 대답을 했지. 동물들은 주변 환경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되지만 나무는 그럴 수 없지. 그래서 모든 질문에 항상 같은 대답을 하지. 그러니까 환경에 따른 형상의 변화라든가 수목 생리학의 메커니즘에 대한 질문을 해도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오는 거지. 나무 의사는 나무의 똑같은 대답을 달리 해석하는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한 공간 안에 사는 같은 종류의 나무인데 유독 한 나무의 줄기에만 이끼가 낀 것을 보면 이끼 낀 부분의 생장이 정지된 상태라는 것을 눈치채는 시기죠. 나무는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므로 기후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단풍이 늦게까지 들지 못하고 낙엽도 제때 떨어뜨리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한라산의 구상나무를 비롯해 고산의 나무들이 더는 올라갈 곳이 없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더워지면 나무들의 호흡량이 늘어나고 낮에 애써 만든 양분을 밤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다 써버리기 때문이죠.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은 우리에게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달은 저서 희망의 책에서 자연의 회복 능력을 그 이유로 꼽으면서 핵폭발로 인한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남은 일본의 농나무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둥치는 수없이 갈라지고 틈이 벌어져 속이 까맣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해마다 봄이면 그 나무는 새 잎사귀를 틔워냅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는 단테의 연옥을 연상시킬 만큼의 생지옥 속에서도 살아남는 존재입니다. 나무는 움직일 수 없는 대신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을 선택한 것입니다. 앞서 기후변화로 인해 숲이 쇠퇴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럼 숲이 사라지느냐 물으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쇠약해진 숲에 그 자연 환경에 맞는 나무들이 새롭게 들어와 다시 초록으로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원래 상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로 복구되기 때문이죠. 나무들이 아직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무에 희망이 있는 이유는 나무의 회복 능력 중에서도 재생 능력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례로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나고 한 달 뒤 시멘트 덩이에 으깨진 채로 발견된 콩배나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둥치가 절반밖에 안 남았고 뿌리도 잘려나가 검게 죽어가던 나무가 쓰레기장으로 실려가던 순간 이를 발견한 한 젊은 여성이 나무가 살아날 가망이 있으니 버리지 말고 살려보자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브롱크스에 있는 묘목장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각한 손상을 입은 나무라 살려내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되지만 온갖 정성을 담아 보살핀 결과 나무는 다시 살아나 현재 9.11 테러 추모박물관 앞에 다시 심어져
봄이면 하얀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눈물을 훔치며 자연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읽습니다. 희망이란 무엇인가요? 희망에 관해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판도라의 상자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왜 희망이었을까요? 그리스 신화에서 판도라 상자는 인류에게 모든 고통과 재앙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자를 절대 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호기심에 이끌린 판도라가 상자를 열자 모든 재앙과 고통이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오직 희망만이 상자 속에 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상자에 남은 이유에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 중 하나는 희망이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어려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의미하기도 하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니까요. 우라노스의 남근에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을 아름다운 세계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인 구달은 인간의 뛰어난 지능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뛰어난 지능은 과학의 발달을 이끌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하였으니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때로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를 품게 하여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희망이 판도라의 상자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은 잘못된 희망이 제일 위험하다는 뜻도 함의하고 있습니다. 제인 구달은 인간이 똑똑한 지능을 지녔더라도 서로 협력할 때만 희망이 있다고 덧붙이면서 자연이 우리보다 지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 인류는 현재 기후변화라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풍족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나무처럼 자연의 회복 능력을 믿으며 서로 협력하면서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큰 희망입니다. 뛰어난 지능을 지닌 과학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이해하고 싶다면 과학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과학의 시선이 지금 이루어야 할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것에 머물 때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흐름출판에서 펴낸 우종영의 나는 나뭇잎에서 숨결을 본다였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명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그 숨결들이 너무나 익숙하다는 이유로 종종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제가 운동삼아 자주 찾는 호수공원이 한 곳에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그곳에서 사계절을 함께 보냈는데요.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저 푸르고 운치 있는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생기 가득한 장소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 그 호수공원을 찾았을 때 사뭇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푸르던 잎들이 모두 떨어져서 나무들이 모두 앙상한 가지만 남았고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사람들도 얼마 없더라고요. 호수 절반 이상도 얼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반짝이던 윤술도 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멈춰 세운 건 호수 위에 떠있던 오리 한 마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물속을 들여다보면서 먹이를 찾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호수를 한 바퀴 돌고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알게 됐습니다. 얘가 온몸을 길게 뻗은 채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미 생을 다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특별한 교감이 없던 사이였는데도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그 호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봄과 여름, 가을 없이 이렇게 삭막한 겨울만 계속된다면 어떨까 생각하니까 더 쓸쓸했습니다. 우리가 이 춥고 삭막한 겨울을 버틸 수 있는 건 조금만 기다리면 예쁜 꽃도 볼 수 있고 무성한 푸른 잎을 볼 수 있고 또 주변의 생명들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닐까요? 어쩌면 생태 감수성이라는 것도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내 주변의 숨결을 알아차리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 주변의 생명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